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이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내일 대일 구력외교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이제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가 이제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강제 동원에 대한 강제를 이제 희석을 시켰고 독도 영토 영유권을 이제 주장한 그런 내용들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이제 왜곡 후폭풍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일본 공사를 초치를 해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일본 공사가 이 자리에서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영토와 주권에는 양보가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외교에 대한 정말 통 크게 결단하고 죽어서 맞은 그리고 그 컵에 따랐던 그 반의 그 물잔을 일본이 좀 걷어차고 계속 이어서 이 후폭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이런 반응은 뭐 몰랐던 게 아니죠. 네. 아는 거죠. 그리고 원샷으로 한일 외교를 끝내버리고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얘기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 한일 외교에 대해서 크게 실수를 한 것은 원샷으로 역사, 뭐 문화, 외교, 안보, 경제, 민간까지 네 차원에서 한꺼번에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원샷 외교죠. 네. 이게 될 거다라고 내 진심을 이렇게 보여주면 일본도 뭔가 반응을 보여줄 거다라는 큰 착각. 그리고 나는 역사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착각. 이런 한일 외교의 착각에서 기인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안 됩니다. 이건 이 10년 정도 된 거예요. 이 아베가 득세를 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한일 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들어섰고요. 특히 교과서 문제로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지금 차츰차츰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까지 바꾼 거거든요. 네. 이건 시간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지 바꿀 수 없는 이미 그 트랙에 올라선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원샷 외교는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경청할 일본도 아니다라는 걸 알고 역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손을 대봤자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한일 외교를 시작을 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이렇게 그 부분하고 이 교과서 문제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양보를 하니까 일본 정부가 기회다 싶어서 이번에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제작을 했다는 당연하죠. 거죠. 해마다 네. 역사 교과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봄마다 우리들 반대 시위하고 규탄 시위했던 심지어는 일본 역사 교과서 불태우는 그런 우리도 기억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밍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이제 곤혹스럽게 얘기죠.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좀 뭐랄까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외교 정치와 역사 문제는 좀 분리해야 돼요. 말을 바꾸면 네. 일본이 저렇게 계속 한다고 자기들의 어떤 그 국시에서 국익을 놓고 저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하면 우리가 그럼 우리도 아니 외교 관계도 끝을 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일본은 우리는 항의하고 규탄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고 그들과 별도로 우리는 또 역사 교육을 우리 내부적으로 강화시킬 필요 있다. 왜? 역사라는 것은 이것은 계속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일본과 우리는 평생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1905년, 1910년에 다 자기들 말로는 일본 국민이 됐기 때문에 그 병합으로
병탄으로. 네. 그래서 한반도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1905년은 물론 1910년은 모든 게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정 못한다는 무효라는 그 우리의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단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해결되느냐? 이거는 100년 이상 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사회 국가가 존재하는. 또 하나는 오히려 남북한이 통일되면 뭐랄까 조금은 열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까지 정말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고 일본과 어떻게 보면 맞서게 되는 순간 일본이 뭐랄까 이거 해석도 다 잘 수 있는 소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라는 변수도 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 전쟁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뭐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 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이미 뭐 제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발전적인 미래 한일 관계는 점점 더 역행하는 일본 측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되는데요. 정의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고 여당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이런 행동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확실히 좀 각을 달리하는 차별화 전략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뜻이 혹시 있다면 정의당의 이런 특검법 민주당을 제외한 그런 상정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정의당이 왜 민주당을 손을 안 잡았을까? 그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게 쌍특검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의 태도를 잘 보면 그때 입장이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대장동 특검의 범위가 넓었어요. 무슨 말이냐? 국민들은 곽상도 의원 판결 때문에 50억 클럽을 이야기했는데 50억 클럽이라는 표현 대신 대장동 특검의 부분으로서 50억 클럽을 이야기했다고. 또 들어갔던 게 뭐죠?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해서 됐다는 그 부분까지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50억 클럽만 하자. 너무 펑퍼짐하게 넓히면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네. 민주당이 그 주장을 푸급히지 않으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50억 클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응하는 국민의힘과도 손을 잡아버린 거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50억 클럽 그런 여론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고 남는 과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할 거냐 쌍특검 주장대로. 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미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계속 쌍특검을 고집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의당의 이 태도는 사실 좀 관측이 됐어요. 그리고 예상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탁 돌아서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지금 정의당이 추구를 하는 거고요. 네. 정의당이 그 사이에 맨날 민주당하고만 손을 잡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50억 특검으로 제안을 한 것을 먼저 성사시켜 놓고 다음 특검은 또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라고 일단 판단은 유예한 거죠. 네. 그러나 이 김건희 특검법도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과연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불투명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정의당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의 특검법의 쌍특검법 모두 다 해당합니다. 특검법의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한 달 정도 한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의당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하도록 성사시키는 것이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길을 이제 걸어갈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일단 그 실언으로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제 개인 SNS에 반성과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후폭풍으로 김기현 대표가 위기론을 지금 맡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런 또 다른 지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에 이어서 2주 만에 또다시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이걸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김기현 고 대표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리더십 문제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최고위원 그것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최고위원 가운데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정광훈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가능하다. 나도 반대다. 심지어는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나가버린 게 네. 표되면은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진정성 여권 전체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고 또 미국 가서도 보수 단체들이 초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결국은 완전히 뭐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을 했다. 그것도 자기의 그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아주 김재원 전 의원이 보기에는 본인의 판단과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굉장한 높은 숭앙심 같은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표현이니까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민한 분인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발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왜 그런 제 주변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난번 경선 때 정광훈 목사 도움을 아마 김재원 최고가 많이 받은 것 같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아시는 대로 정광훈 목사 측에서 네. 국민의힘 점령운동이라는 명목하에 당원들을 많이 가입시켰어요. 이번에 100% 당원이었으니까 네. 그 숫자가 혹자는 뭐 5만이다 아니다 10만이 넘다 이런 게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다 예선 탈락했으니까 네. 탈락시킨 건지 네. 예선 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김재원 최고가 굉장히 최고를 밀었던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당선되자마자 그 교회 가고 미국 가서도 전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아닐까? 정광훈 목사 팀에서 네. 지지 세력들이 아주 김재원 최고를 아주 강하게 밀었구만.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네네.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기현 대표 리더십과는 어떻게 좀 그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참 김 대표 입장에서도 참 수석 최고위원이 네. 계속 실언으로 연달아 저러니 네. 참 뭐 속이 많이 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는 말이 아프잖아요. 이준석 그 징계할 때는 윤리위가 그렇게 빨리들이면 뭐 하고 있냐 이런 대목. 네. 윤리위 같은 게 윤리위라는 조직이 있다면 이양희 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거나 절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 대표의 아마 뭐랄까 묵인 내지는 사인이 있어야 될 텐데 김 대표가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리위에 이제 회부를 하고 제명해야 된다 이런 이제 SNS에 자신의 이제 이야기까지 담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저랑도 의원님하고도 같이 이제 정치인의 말 코너 뭐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봤는데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이제 뭐 퍼지고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미주 한인재단 유튜브라고 하면은 유튜브도 거기에 나왔었던 발언이 곧바로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그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전해질 거다라는 것 알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올리는 대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건 그게 미국이건 바로 자기 발언이 유튜브에 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한국 정치에 특히 또 방송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속도 같은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 틀림없이 최고위원 경선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수석까지 당선이 된 거고요. 본인이 사실은 떨어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수석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최고위원은 2표를 찍기 때문에 한 표를 무조건 찍어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광훈 목사의 그 표, 그게 몇 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결되고 집약된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바로 교회에 가서 하고 또 바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정광훈 목사 찬송가를 거기서 또 세게 불러주고 뭐 이런 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힘당 안에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토의 목소리가 물론 있지만 정광훈 목사의 또 단결된 콘크리트 지지 내지는 아스팔트 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힘당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이나 문제점 지적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김기현 그리고 김재원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국힘당 내외에 있거든요. 왜 아름답지 않은가요? 두 분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네. 그리고 두 분이 너무나 이제 영남 지향적이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가 계속해서 이 정광훈 목사를 찬양을 하고 칭송을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일단 않고요. 네. 아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 뭐 리더십하고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큰 소리 못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또 리더십도 같이 살펴볼까요? 최근에 그 이재명 TV에서 이제 그 직접 밝혔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로 이제 안정적인 리더십을 이제 본인이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과 역동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불만이 쌓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사무총장을 빼고는 탕평 인사다라는 평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 뭐 요직 또 이제 그 내년 공천과 관련된 그런 그 사무총장을 좀 바꿨어야 진정한 탕평이고 당직 개편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총장이 핵이죠. 근데 왜 안 바꿨을까? 조정식 사무총장을 왜 안 바꿨을까? 첫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있을 수도 모르는 예상이라면 있을 수도 있는 당내 투쟁, 당내 갈등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을 만한 네, 사람. 네. 당규의 해석이라든지 징계라 당원 징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다. 그래서 완전 사무총장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바지골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상당히 신경을 쓴 거는 맞다. 말을 바꾸면 이재명 대표 많이 급했다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을 공개했던 송갑석 의원을 뭐 지명기 최고위원으로 등용한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비명이라고 보지만 보기보다는 그것도 개파 색깔이 약해 보이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을 삼선 의원을 뭐 정치 의장으로 한 거라든지 네. 또 한병도 또 김성주 이런 의원들을 전략기획위원장 뭐 정책위 정치 부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배치한 거 보면 이게 비명계나 반명계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을 미리 예봉을 꺾는다 그럴까 김을 빼는 그런 효과까지 노린 것 아니냐 네. 그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을 저 자리에 놔두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뭐랄까 아주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오게 되면 갈등 소지는 사무총장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돼요. 공천이든 뭐든. 네네. 그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거는 공천권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 그 이재명 대표의 의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인사를 한 것보다는 인사를 안 한 것이 훨씬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네. 사무총장 유임하고 네. 또 수석 사무부총장 손을 대지 않았고 조직 부총장도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지는 공천과 관련된
그 직함들은 그대로 두고 네. 나머지를 바꾼 건데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좀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다 잘라낸 건데 거기에는 사실 그 사이 이 방탄에 앞장섰던 분들이 그만둔 건 있지만요. 거기를 들어간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방탄 정당, 방탄 국회에 대해서 침묵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인적 쇄신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이 침묵했던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계속 침묵하면 이것이 무슨 인적 쇄신이고 인사개혁이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교체된 인사들이 이제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날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다 이제 공영방송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았는데요.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 추천을 이제 받았는데 민주당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또 이제 기싸움이 이제 좀 치열한 사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볼까요? 예,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게 한상혁 위원장의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희는 모르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전제하고 또 다만 이제 왜 방통위원 추천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기싸움이 심하느냐, 정치의 가장 전면에 서느냐, 결국은 여당이나 야당 정치권에서 방송을 영향력을 잡지 않으면 거친 말로 하면 장악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그 불안감을 떨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최민희 전 의원 말대로 방송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민주당 입장 가운데서도 아주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이하는 그룹처럼 비치니까 어떻게 보면 픽업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 좋은데 또한 저는 민주당이 내놓은 또 방송법 개정을 보면은 KBS, MBC 이른바 공영방송의 이 사진을 더 늘리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늘리는 것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방송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방송과 언론단체로 추천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적으로 보였던 그런 단체들로 가면 오히려 KBS와 MBC의 사장들은 다 특정의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거에 다 하나하나의 정치적인 수가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또 KBS 수신료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을 압박하겠다는 걸로 비춰지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와 언론이 완전히 결합됐다. 가장 최전선이 바로 공영방송 사장 문제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한 번은 좀 빼줘야 돼요. 이 김을 빼야 된다고. 네. 이 뭐라 그럴까 느낌이 오는 이 정치적인 그 압박이랄까 이런 참 미묘한 부분인데 네네. 저는 그래서 어느 정권에도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누구도 먼저 손을 안 놓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 이제 방통위의 공정성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가 이제 7월이라서 이제 7월 종료라 한 넉 달 그렇죠. 정도 남겨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계속해서 압박이 있었던 몇 명 위원장 중에 하나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 출신 그 심사위원장하고 실무진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방통위원장이 구속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십니까? 글쎄 이렇게 실무자까지 구속이 됐고 교수 심사위원장이 됐다 그러면은 방통위원장도 이게 구속적으로 좀 가다하게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사이 검찰 소환에 대해서 많이 불응을 여러 차례 한상혁 위원장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소환에 불응한 걸로 봐서
수사 조사 태도가 불량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도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불행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결과는 방송계에 주는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방송계도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지금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제 상황 이제 또 어떻게 날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룰 이슈는 그 조금 전 한 시간 전쯤에 이제 그 나온 속보인데요.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이제 사퇴했다는 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의전실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교체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 핵심 참모가 물러나는 게 극히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전격적인 상황이 사퇴 소식이 전해졌는지 외교부 장관 이제 그 설도 최근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사안 바라보시는지 이건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이 얘기는 사실 집권 초부터 바로 나왔어요. 네. 이 용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이 실장하고 차장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외교적 이견이 많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얼마 전에 의전비서관이 그만두고 네. 뒤이어서 외교비서관이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김성한 실장도 그만둔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외교 행사가 줄줄이 있는데 더군다나 대미 외교는 실장이 맡고 차장인 김태호 차장은 대일 외교를 맡은 걸로 돼 있었거든요. 네. 역할 분담이 돼 있었는데 대미 외교의 총책이 물러난다. 이건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빨리 외교 라인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는 외교 라인이 별로서 그렇게 질이 좋은 외교 라인을 인선한 것 같지는 않다는 평가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차제에 이렇게 됐으면은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 라인을 구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사이 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퇴설 부인하고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전격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어찌든지 정보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미국 측에서 조 바이든 정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이런 문화 행사를 부부끼리 모여서 같이 하자. 뭘 했느냐? 그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만찬장에서 같이 하는 이 제안을 했고 그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5차례 전문을 통해서 갔는데 서울로 갔는데 네. 왔는데 응답이 없어서 무산될 뻔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뭔가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본국에 외교부에 외교나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연유인지 상의가 안 됐다. 그 이 행사 자체가 없어질 뻔했다. 그 사실을 뒤늦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알았다. 이런 취지일 텐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뭔가 지금 우리 대통령 국가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나. 그리고 지금 후임이 김성한 실장 후임이 보니까 조태용 지금 미국 대사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심정은 좀 더해진다. 어찌됐건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한 실장이 언론에 나오기로는 초등학교 동창에서 40년 이상 직이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혹여나 대통령과 친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빌미 삼아서 제대로 일을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있고 5월 달에 G7도 있는데 안 좋은 징조는 분명 안 좋은 조짐은 맞아 이거는. 그래서 빨리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은 있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마 운영위 대통령실이니까 운영위나 외교안보 통일통이 정도에서 어떤 일인가 아마 이야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또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쭉 나올 테니까 또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회의사당 곳곳에 벚꽃이 이제 활짝 폈는데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꽃의 기운이 이제 국회 회의장 안으로도 스며들었으면 가는 그런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그 정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